우리가 익히 보는 차량은 믿고 탈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교통편으로서 운행을 하게 되는 차량도 당연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뢰도가 낮아지거나 바닥을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안에 떨 수도 있습니다. 간혹 자잘하게 불편함을 느낀다면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크다면 이는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또 차량은 단순히 타고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자체가 근무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중요한데, 관리해야 하거나 직접 승무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차량과 함께하는 시간은 당연히 아주 많아지는 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창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철도 제작사 다원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지만, 주로 버스와 관련한 콘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 조금 조절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고속시외버스, 광역버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까지 자율대우버스를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접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율대우버스와 다원시스, 이 둘은 만드는 차량 종류 자체가 아예 달라서 어디에서 공통점이 비롯되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어느 정도의 공통점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제작하고 나서 인도받고 상업 운행할 때부터 양질이 아니었거나 설령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의 질을 대폭으로 개선하거나 해야 했지만 그것을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각종 불만이나 클레임이 접수되는 것은 물론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도 공통점일 겁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하자 내용이나 부위들은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변치 않을 겁니다. 먼저 자율대우버스가 문제점을 일으킨 원인들. 주변에서는 모자 회사가 대우버스를 인수한 이후의 시기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럿 나왔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기도 합니다. 대우그룹이 해체된 이후 자동차 제작과 관련한 부문이 각자 나눠 매각되는 과정에서 모자 회사에 인수된 대우버스, 고급 좌석 버스 기준으로 2007년 FX 시리즈가 최초로 출시되고 세대 교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로얄 이코노미에서부터 크루저까지를 생산했던 대우버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버스 디자인을 선보이고, 이 과정에서 트림을 어느 정도 간소화했습니다. SD급은 LED 라이트를 활용한 방향 지시등 등도 선보였고, 타 모델과는 차별화되게 차체 일체형의 스포일러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간에 알려지기도 한 묵직한 승차감은 대우버스가 가진 고유였습니다. 그런데 세대 교체를 위해 준비했던 모델이자 고급 좌석 버스는 FX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 대우버스를 찾던 고객들로부터 점점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FX가 한창 생산되고 있었을 동안 잔고장에 시달렸습니다. 잔고장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정비 공장에 보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늘어났고, 초기 세대쯤 FX를 도입한 여러 운수사들이 내구 연한에 규정되어 있는 그 기간을 충분히 채우면서 운행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FX1에서 2로 넘어갔을 시기엔 이미 이것을 운용하는 노선버스 운수사의 수가 이전보다 줄어들었을 시점이었습니다. CNG로 도입해서 운행하던 한 전세버스 운수사는 아찔하게도 운행 중 출력 급저하와 시동 꺼짐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엔진은 400마력에 수십 마력을 더한 모델을 장착할 수도 있었지만 무게 이슈가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무게와 관련한 설계에서 결함도 발견됐는데, 압축과 뒤축 무게가 출고 당시 기준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설계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와 드럼 온도 상승으로 이어져 제동거리가 길어지거나 브레이크 파열의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대우버스의 브레이크 능력은 상품성을 꾸준히 개선했던 경쟁사 대비 떨어진다는 평도 존재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유거리를 더 길게 잡은 상태에서 감속을 해야 하는 차량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차량 내외부 부식 때문에 홍역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이나 부실한 관리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지만, 이전 세대 차량에서도 이 문제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누수 문제도 보고되는데, 승무원석과 승객석 할 것 없이 이 현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대우버스는 2020년대 국내 공장을 정리하고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적어도 이전까지 경쟁사가 상품성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 것과 달리 대우버스는 트림 이름은 바꿀지언정 자사 모델들의 질을 큰 폭으로 개선해서 내놓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자 회사 시기는 퀄리티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논란의 철도 차량 제작사로 거론될 수도 있는 다원시스는 어떨까요? 강조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적어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고 나중에 만든 열차일수록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선 좀 더 정확한 제보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다원시스는 서울교통공사 여러 노선의 편성들을 납품했거나 납품을 해야 하고 코레일의 경우 기차 종류에 해당하는 ITX 마음을 제작했습니다. 서해선에서 운행하고 있는 일부 편성도 역시 다원시스가 제작했습니다. 왜 논란이라는 수식어가 붙겠나 싶겠다면 당장 ITX 마음만 보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ITX 마음은 2023년에 정식 데뷔한 열차입니다. 노후된 무궁화호를 대체하며 동력 분산식 특성상 뛰어난 가감 속에 복합열차 운행까지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차는 데뷔 초부터 엄청난 신고식을 치루었습니다. 2023년에만 고장 280건이 보고됐는데 여기서는 주로 승강문과 관련한 이슈였습니다. 2023년 당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출입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발판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승강문이 닫혔는데도 발판이 수납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했는데 발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했다가 선로 자갈을 튀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장 이슈로 인해 ITX맘이 어느새 많은 시간 지연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는 큰 불편을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쓰게 되는 시트의 경우에도 불편 사항들이 접수됐고 운행 첫날부터 내장재 불량에 물이 새는 현상까지 보고되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일도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ITX맘은 중량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따르면 제작사의 중량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해 당초 기준치에서 15톤 초과한 205톤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입석 승객을 5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들이 서로 고정되게 하는 연결기에서도 문제가 보고됐는데 ITX맘의 일정 분량 할당된 복합열차 운행을 위해서 중간역에서 서로 다른 편성끼리 중년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실패해서 따로 운행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연결기는 단순 복합 운행뿐만 아니라 유사시 구원 운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인데 서울 지하철 2호선에 납품한 차량에서도 과거 한때 연결기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 객차끼리도 연결기가 사용되는데 올해 서해선 전동 열차가 회송 도중 연결기가 끊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고 실제로도 다원시스가 만든 서해선 열차에서 연결기 결함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서해선 열차에 이 같은 일로 인해 일산역까지 가지 못하고 대곡역 이남까지만 단축 운행하는 편수가 늘어났고 서행 운행을 하거나 객차와 객차 사이를 오가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배차까지 망가지는 일도 벌어졌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서해선 승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자가 완전히 처리되기까지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기서 말하지 않았던 다른 문제나 사고도 있었으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은 다원시스의 명성에 먹칠을 한 것과도 같았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해 볼 수 있겠지만 십수년 전 이미 로인의 이름을 걸고 서울 지하철 7호선에 납품했던 열차도 한동안 불량 편성 때문에 고생을 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쟁사에 해당하는 현대로템의 경우에도 잔고장이나 하자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질에 큰 문제가 있는 열차를 납품한 적은 없습니다. 같은 철도 차량 제작사인 우진산전과 비교해봐도 다원시스는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또 지금까지 수주를 해놓은 물량도 꽤나 많은데다 아직 제작이 미완료된 열차 종류들도 있으며 일전에는 협력업체와도 갈등이 터져 시스템이 돌아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다원시스발 이슈들로 인해 코레일은 지난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ITX 마음의 경우 국내에서 기차를 만든 경험이 없었던 다원시스가 이 차를 따낸 것에서부터 스노우볼이 굴러간 셈이었습니다. 이는 퀄리티 부족에 경험 부족까지 겹친 겁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첫 번째 신편성을 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서울교통공사로의 인도도 예정되고 있습니다. 4호선의 마지막 편성도 제작을 완료하고 인도를 해야 하는데 과연 본선 시운전 과정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이전의 문제를 크게 개선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분명한 성적을 거둘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납품이 되지 않기 시작한 ITX 마음 잔여 편성의 경우에도 최대한 현 문제를 해결해 제작을 서둘러야겠고 마찬가지로 퀄리티 문제를 개선해내면서 만회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듯 다원시스는 신차 공급이 더딘 편입니다. 대우버스를 다루면서도 언급했지만 퀄리티가 크게 문제되는 기업은 언젠가 고객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법입니다. 철도 차량은 규정에 따른 입찰을 한다는 점이 다르긴 해도 고객의 속마음은 기업의 행보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차량은 짧게만 쓰고 버릴 물건이 아닙니다. 만약 기업의 행보나 방향성이 이렇지만 않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과 유지가 가능할지 어느 정도의 기대는 해볼 수 있고 차량의 퀄리티가 심히 부족한 차량이 나오는 경우도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다원시스는 적어도 아직 국내 공장이 존재하고 생산할 수도 있다는 점,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은 다원시스가 끝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통의 역사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말을 꺼내긴 어려워질 겁니다.